초여름의 따사로운 햇살이 논두렁을 비추는 오후, 수지는 경운기를 몰며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수진의 얼굴에는 햇살에 그을린 건강한 빛이 돌았죠. 수수한 청바지에 땀에 젖은 면 셔츠를 입은 채로 경운기 핸들을 잡은 손은 거칠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아, 늦었다. 할머니 약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수지는 시계를 보며 경운기 속도를 높였습니다. 할머니의 혈압약을 찾으러 읍내에 가야 했거든요. 경운기가 좁은 길을 돌아 큰 길로 접어들려는 순간 저 멀리서 검은 벤츠 한 대가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서둘러 핸들을 꺾었고 벤츠도 경운기를 보고 속도를 늦추었지만 결국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경운기 앞부분이 벤츠의 옆면을 긁었습니다. 벤츠에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먼저 내렸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의 이 남자가 바로 박기훈 회장의 전담 운전기사였죠. 그리고 그 뒤로 75살의 김칠만 회장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길이 이렇게 넓은데 차를 긁어? 칠만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수지는 경운기에서 내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오?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칠만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돈이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드릴 수가 없어요. 칠만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겠군.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요. 할머니 약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칠만은 그 순간 수진의 눈물 흘리는 모습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살짝 흔들렸죠. 수진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소. 우리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갚는 건 어때요? 수지는 놀란 눈으로 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 일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골 아가씨 수진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운기 사고 하나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떠나 낯선 도시로 향하게 되었고 김칠만이라는 냉혹한 재벌 회장의 삶과 얽히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에 끊어진 인연의 실이 다시 이어지는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시의 첫날, 수지는 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은 논두렁 길만 걷던 수진에게 낯설기만 했죠. 그녀는 목에 걸린 청소부 아이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새로 온 청소 아가씨인가요? 이쪽으로 오세요. 중년 여성 관리자가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은 본사 건물 30층과 회장실이 있는 40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업무는 사무실 바닥 청소와 화장실 정리. 시골에서 농사일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생소한 환경과 일의 종류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닦으면 안 돼. 얼룩이 남잖아. 관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얼굴을 붉히며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얼른 빚을 갚고 곧 돌아갈게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했죠.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한번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40층 회장실을 청소하던 수지는 뜻밖의 상황과 마주쳤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김칠만 회장이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수진이 물러서려 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하던 일 계속하시오. 칠만의 목소리가 예상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칠만이 문득 물었습니다. 농사 짓는 가족인가? 네.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칠만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재벌 회장이지만 그 또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한 인간임을 직감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수지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일 처리, 그리고 언제나 밝은 미소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죠. 심지어 까칠했던 박기훈 운전기사도 간혹 수진에게 커피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여기 아침부터 고생이 많네. 감사합니다, 기훈 씨.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회장실 근처 복도를 닦다가 우연히 칠만과 그의 며느리 황수경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물러나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신경 끄시오. 하지만 아버님, 제 아들이 이제 곧 대학을 졸업합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회사는 내 핏줄, 내 손녀에게 갈 것이오. 아버님, 그 아이는 20년 전에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인정하셔야. 내 손녀는 살아있소. 난 알고 있소. 수지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녀를 잃었다고? 20년 전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그녀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수지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 품에서 자란 기억뿐이었죠. 복도 끝에서 수경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에 집중했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수경의 시선이 오랫동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닌 잊혀진 과거와 연결된 무언가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수지는 40층 복도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골에서 경운기를 몰던 수진이 아닌 도시의 고층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자신.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이 꿈 같았습니다. 아직도 돌아갈 생각인가? 뒤에서 들려온 칠만의 목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회장이 홀로 복도에 서 있었죠. 네, 빚을 다 갚으면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돌아갈 거예요. 칠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이 그리 좋죠? 도시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 냄새가 나거든요.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할머니는 절 키우시면서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죠. 그 말에 칠만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말이 회장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이 아직 어둑한 가운데 그녀는 회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 분명 칠만의 아들과 손녀일 터였습니다. 이 아이가 사라진 손녀인가? 수지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병든 할머니를 위해 일하는 자신과 달리 회장은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수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경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었어요. 회장실은 내가 특별히 지정한 사람만 청소할 수 있어. 이제부터 여기 들어오지 마. 수경은 액자를 수진의 손에서 거칠게 뺏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기훈이 그녀의 울적한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기훈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황상무는 잔인한 사람이에요. 특히 회장님 주변 사람들에겐. 그날 저녁 수지는 늦게까지 일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사무실은 으스스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수경이었습니다. 아직도 있었네. 내가 할 말이 있어. 수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회장님과 가까워지려는 거 알아. 하지만 소용없어. 이 회사는 결국 내 것이 될 테니까.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전 그저 일하러 온 거예요. 다른 의도는. 내가 뭘 꿈꾸든 여기서 넌 그저 청소부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수지는 서둘러 탑승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경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꿰뚫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 후 수진은 청소 카트를 밀고 가다 우연히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창백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칠만은 갑자기 비틀거렸고 수진은 반사적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고개가 돌아가며 목 뒤에 커다란 점이 드러났습니다. 칠만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점은? 수진은 무심코 목을 만졌습니다. 아, 이거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칠만의 얼굴이 백지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는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또는 아주 오래전에 본 것처럼.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소?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칠만은 그 이름을 속삭이듯 반복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듯 했지만 곧 감정을 추스르고 돌아섰습니다. 수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회장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후 칠만은 수진을 멀리서 바라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의심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듯한 눈빛. 수진은 그 시선이 왜 자신을 향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운명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목 뒤에 작은 점 하나가 오래전에 끊어진 인연의 실마리가 되어 잊혀진 진실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도시를 휘감던 날, 칠만은 자신의 집무실에 박기훈을 불렀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실내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기훈 씨, 당신을 20년 넘게 믿어왔소. 오늘 부탁할 일이 있소. 칠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말씀하십시오. 김수진이란 청소 아가씨. 그녀의 DNA 샘플을 구해서 검사해 주시오. 머리카락이든 뭐든. 가능한 한 빨리. 기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회장님 그녀가
칠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 목 뒤에 점이 있어. 내 손녀와 똑같은 위치에. 그리고 이름도 수진이고. 기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기우는 검사 결과를 들고 칠만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됐소? 칠만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수진 씨는 99.9% 확률로 회장님의 친손녀입니다. 칠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그런데 내 옆에 있었다니.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우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은 말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소. 황수경이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칠만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기운도 더 친절해졌습니다. 반면 수경의 적대감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수지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앞에 앉았습니다. 기훈이었습니다. 괜찮으면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네, 물론이죠.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골 생각 많이 나요? 네.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전화는 자주 하지만 직접 뵙고 싶네요. 기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어릴 때 기억은 있나요? 부모님에 대한.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희미해요.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후로는 줄곧 할머니와 살았죠. 5살. 기훈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혹시 그 전에 살던 곳은 기억나요?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기훈은 서둘러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수경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수경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과 가까워지려고 안간힘 쓰는 거 다 보여. 그리고 박기훈하고도 친하게 지내더라.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경고했지만 안 듣는군. 수경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몰랐을 텐데 내가 자꾸 선을 넘어. 수경은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칠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상무, 뭐 하는 짓이오? 수경은 급히 수진에게서 손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아, 아버님, 별일 아닙니다. 그냥, 김수진 씨, 먼저 가보시오. 칠만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감사의 눈빛을 보내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돌아나가며 그녀는 칠만과 수경의 대화 일부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뭘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요. 아버님, 제발. 그 아이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에요. 왜 그렇게? 이제 그만. 다시는 그 아이를 괴롭히지 마시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기훈이 물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질문들. 모든 것이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봄의 기운이 도시에 가득한 3월의 어느 날, 수지는 회사 로비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칠만 회장이 갑자기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죠. 직원들 사이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회장님이 오래전부터 암을 앓고 계셨대. 수술을 받으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더라와 같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칠만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은 분명했지만 그가 중병을 앓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목 뒤의 점을 만졌습니다. 회장님이 어느 병원에 입원하셨는지 알아요? 수진이 안내데스크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특실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가족 외에는 면회가 안 된다고 하네요.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청소부일 뿐 회장을 찾아갈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꼭 가봐야 할 것 같은 이상한 끌림이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수지는 용기를 내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화이트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 사이로 특실 병동을 찾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 끝에 도착하자 기훈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 씨, 여긴 어쩐 일로? 기훈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회장님 상태가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기훈은 잠시 주변을 살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 상무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들어가 보세요. 회장님이 당신을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칠만이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과 달리 그는 창백하고 쇠약해 보였습니다. 링거액이 그의 팔로 주입되고 있었고 각종 모니터가 삐 소리를 내며 생체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칠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수진을 발견하자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수진 씨, 어떻게 왔소?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회장님 상태가 궁금해서요. 칠만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와줘서 고맙소. 수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실 테이블 위에는 검사 결과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암 말기. 수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이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칠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을 보는 듯한 친밀감, 그리움 같은 것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처음엔 회장님이 미웠어요. 제게 빚을 갚으라고 회사에서 일하게 한 것도 냉정한 태도도 다요. 칠만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진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는 회장님이 밉지 않아요. 오히려 안쓰럽고 마음이 아파요. 칠만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놀랐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다니. 이름이 진짜 김수진이 맞지? 네.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했지? 수진은 혼란스러웠지만 대답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들었어요. 제가 5살 때. 칠만의 손이 더 세게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넌 내 손녀다. 20년을 찾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칠만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아들이 사고로 죽은 후 재혼한 그의 아내. 황수경이 널 데리고 있었지.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라졌어. 수경은 내가 유치원에서 실종됐다고 했지. 경찰도 탐정도 찾지 못했고, 수진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할머니와 함께 DNA 검사를 했는데 넌 100% 내 손녀야. 그리고 내 목 뒤에 그 점. 우리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특징이야. 내 아빠도 나도 너랑 똑같은 점이 있어. 수지는 충격 속에서 어렴풋이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5살 이전의 흐릿한 기억들. 큰 집에서 살았던 것, 검은 차를 타고 다녔던 것, 그리고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누군가. 너무 오래되어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럼 저를 키워주신 분은 아마도 널 데려간 사람이겠지. 칠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내 곁에 돌아왔다는 거야.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황수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죠? 환자 면회는 가족만. 가족이 맞아. 칠만의 목소리가 힘을 되찾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 김수진이야. 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두시오, 황상무. 칠만의 목소리는 병석에 누워있음에도 위험이 넘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소. 수진이는 확실히 내 손녀요.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잃어버린 재벌가의 손녀라고? 그럼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는 누구지? 그리고 왜 자신은 버려졌던 걸까? 수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수진이가 우리 가족이라면 정말 기쁠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 뒤의 점, 이름, 나이, 그리고 DNA.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소? 칠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경은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이 아이가 정말 수진이라면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죠? 2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겁니까?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훈은 노트북을 펼쳐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20년 전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유치원생 실종 사건, 미스터리로 남아. 이 기사에 따르면 기훈이 설명했습니다. 김수진 양은 유치원에서 하원하던 중 실종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유치원 교사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황수경 님이 직접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기훈은 계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종 당일 황 상무님의 차량이 동산마을 방향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누락됐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낸 거죠. 수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산마을. 자신이 자란 마을이었습니다. 칠만의 눈에서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황수경. 당신이 내 손녀를. 수경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수경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친딸도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키울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그 아이가 계속 있었다면 회사 지분이나 재산은 모두 그 아이에게 갔을 거잖아요.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단지 재산 때문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수경은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어디에 버리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수경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김복순이란 시골 할머니에게 돈을 주고 널 맡겼어. 너를 자기 친손녀처럼 키우라고. 수진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할머니도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도 속인 거야. 내가 고아라고 말했지. 내 부모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수경의 말은 독설처럼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칠만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갑자기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칠만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오래전에 불렀던 그 단어.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고 의사가 호출됐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기훈이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기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수진 씨를 20년 동안 찾으셨어요. 매일 밤 손녀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셨죠. 수진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제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요? 기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수진 씨를 정말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장님도 수진 씨의 가족이에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이죠.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발견한 뿌리 사이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역사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다는 것. 칠만의 상태는 다행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일시적인 심장 발작이었지만 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암은 이미 간 전체에 퍼져 있었고 의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수진은 망연자실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재벌 회장의 손녀라니.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가 아니었다니. 갑자기 그녀의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황수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수경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 따위 없었어요.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왜 그러셨어요? 저는 그저 5살 아이였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한 법이야. 내가 너를 키웠다면 모든 재산은 결국 내 것이 됐겠지. 난 그저 남의 자식을 위해 인생을 바칠 생각이 없었을 뿐이야. 그래서 저를 버리신 거군요. 버린 게 아니라 맡긴 거야. 돈도 충분히 줬고.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돈이 제게는 한 푼도 오지 않았어요. 우린 늘 가난했거든요.
할머니와 저는 농사를 지으며 겨우 살아왔어요. 수경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준 돈이 김복순 할머니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너무 오래전이라 다 써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다 밝혀졌으니 어떻게 하고 싶니? 돈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이요? 저는 돈을 원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뭘 원하는데? 복수? 회장이 돌아가시면 내 지위를 빼앗고 싶은 거야? 전 그저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김수진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수지는 수경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지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칠만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힘내세요. 칠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내 사진을 보며 살았다.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잘 돌봐주셨거든요. 칠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다행이구나. 널 잃은 후 내 인생은 의미를 잃었어. 회사만이 전부였지. 하지만 이제 널 찾았으니 할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앞으로 함께할 수 있잖아요. 칠만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진아. 하지만 남은 시간,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모시고 갈 곳이 있어요. 할머니가 계신 곳. 시골에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칠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할머니를 만나고 싶구나. 네, 제가 할머니에게 모든 걸 설명할게요. 할머니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이제서야 찾아뵙게 되어서 죄송해요. 진작 알았더라면. 칠만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 건 나란다. 널 더 잘 찾았어야 했는데. 수경의 행동을 더 일찍 의심했어야 했는데. 대화는 병실 문이 열리며 중단되었습니다. 병원 이사장과 몇몇 의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퇴원은 아직 이릅니다. 상태가. 칠만은 손을 들어 의사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 상태는 내가 알아.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도. 하지만 그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싶지 않아. 의사들은 난색을 표했지만 칠만은 단호했습니다. 내 손녀와 함께 시골로 가려네. 맑은 공기 마시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수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황수경. 칠만의 목소리는 칼같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가문에서 나가시오. 내 회사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수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제가 20년 동안 회사를 위해, 그 20년 동안 내 손녀는 어디 있었소? 내가 버린 그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았소? 칠만의 눈에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이제 됐소.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소. 수경은 마지막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패배를 인정한 듯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했습니다. 욕심과 계산으로 가득 찬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죠. 수지는 칠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게요. 제가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칠만의 눈에 평화로운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래. 이제 함께 가자.
내가 자란 곳으로. 동산마을의 봄은 도시와는 다른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푸른 들판과 흙냄새, 그리고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는 칠만에게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를 선사했습니다. 수진의 할머니 집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그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김복순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칠만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복순 할머니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친손녀라는 진실, 황수경이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놀랍도록 너그러웠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복순 할머니는 처음 모든 얘기를 들었을 때 말했습니다. 그저 오갈 데 없는 아이라고만 들었지요. 하지만 20년 동안 정말 내 손녀처럼 키웠어요. 수진이는 내 삶의 전부였어요. 그 말에 칠만은 깊이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못다한 일을 이 할머니가 해준 것이니까요. 수진은 이제 두 할머니와 한 할아버지를 모시게 되었고, 이 독특한 가족의 조합은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오늘 칠만은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수진과 복순 할머니를 불러 마당에 함께 앉았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소.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병은 이제 많이 진행됐소. 의사들 말로는 서너 달.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칠만은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수진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구나.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사업 계획이요. 수진암 요양병원. 이 마을에 세울 거요. 수진과 복순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요양병원이요? 이곳에서 내가 느낀 평화. 다른 환자들도 느꼈으면 해.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맑은 공기와 고요함이 치유에 도움이 될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사장이 되어주겠니? 내 이름을 딴 병원의 첫 이사장으로. 저요? 하지만 전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넌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사람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있지. 기술적인 것들은 배우면 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복순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넌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잖니.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마을에 병원을 세우고 아픈 사람들을 돕는다. 그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기도 했죠. 알겠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칠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그로부터 몇 달 후, 동산마을에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수진암 요양병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의 인맥과 재력, 그리고 수진의 열정이 만나 놀라운 속도로 병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시골에 위치했지만 최신 의료 장비와 편안한 시설을 갖춘 병원은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개원식 날 수진은 분홍빛 정장을 입고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멀리서 온 환자들,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칠만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식이 끝난 후 칠만은 수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들은 병원 뒤편에 마련된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아. 칠만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너를 다시 찾아서 너의 아빠와 친엄마에게 면목이 서는구나. 20년 넘게 너에게 못다해준 것들을 해줄 테니 너의 꿈을 펼치고 세상을 위해 일하는 너를 지켜볼 수 있도록 나를 지켜줘.
수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게요. 그리고 이 병원을 통해 할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이어갈게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멀리서 복순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손녀가 이제 자신의 진짜 뿌리를 찾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었죠. 한 달 후 칠만은 요양병원의 특실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수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를 찾아주셔서.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칠만이 떠난 자리에 수지는 더욱 단단하게 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을 받아들였고 특히 암 환자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인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할머니에게서 배운 사람을 버리지 않는 마음은 병원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1년 후 한 경제지는 시골의 희망 이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수진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경운기를 몰던 시골 아가씨가 재벌가의 손녀로 밝혀졌고 그 후 요양병원을 설립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지는 언론의 관심에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수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가 저 위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그녀는 목 뒤의 점을 무심코 만졌습니다. 이제 그 점은 그저 점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가족의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할아버지?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가족의 이름을 빛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마음이었네요. 그 마음을 이어갈게요. 영원히. 바람이 살랑거리며 수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할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찾았습니다.